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수강생 여러분들, 7장 유형자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의 후속 원가와 감가상각비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자산의 후속 원가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취득 시의 원가였잖아요. 최초 취득 원가를 얼마로 인식하느냐. 이번 시간에는 이후에 사용을 하다가 어떤 관련 원가가 발생이 될 때 이를 비용으로 인식할 건지 아니면 유형자산 장부금액에 가산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교재는 343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의 후속 원가. 사용 기간 중에 어떤 지출이 있었다고 보자고요. 원가가 발생이 됩니다. 이때 이를 어떻게 인식할 건지 기준이 있는데요. 최초 인식 기준과 동일한 인식 기준을 적용한다. 최초 인식 기준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렇지 않으면 즉 미래 경제적 효익 유입과는 무관한 지출이었거나 혹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이럴 때는 단기비용 처리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있는데요. 유형자산의 부품이나 구성 요소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우, 예를 들면 항공기의 좌석이나 취사실 등 내부 설비의 정기적인 교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 자산인식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유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교체되는 부분에 장부금액,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얘는 장부에서 제거하죠. 유형자산의 계속가동을 위해서 정기적인 종합검사, 안전검사를 법 등에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종합검사에 소요되는 원가가 있을 텐데 이러한 종합검사 관련 원가가 자산인식 기준을 충족하면 유형자산에 엎어버리고요. 직전에 이루어진 종합검사 원가 자산으로 인식을 했었을 텐데 상각하다가 남은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장부에서 없애버린다. 회계처리를 보면은 새로운 부품을 장착을 했어. 그럼 현금 대 유형자산에 놓고 교체되는 기존 부품은 유형자산과 감가상각 누계액 당초 거 죽여버리죠.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인식합니다. 정기검사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정기검사와 관련해서 별도로 상각하던 거 죽이면 되겠죠. 그리고 정기검사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일상적인 수선 유지 원가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추가로 유입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깨진 유리창을 바꿔 끼운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추가적인 효익,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기대하지는 못하죠. 발생기간 비용입니다. 그래서 현금 나가면서 수선비, 수선 유지비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자산에 가산하는 후속 원가를 자본적 지출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시간 자본적 지출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삼성전자 유형자산의 주석인데요. 기초장부금액, 일반 취득, 감가상각, 처분, 폐기, 기타 이렇게 했을 때 일반 취득하고 자본적 지출을 하나로 놨죠. 플러스입니다. 일반적인 취득이나 자본적 지출, 후속 원가 아닙니까? 자산, 장부금액에 가산하는. 일반 취득하고 자본적 지출이 지금 구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도 어쨌거나 자산 원본에 가산하는 항목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후속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할 거냐 아니면 비용으로 인식할 거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및 미래 여러 기간에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후속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을 하면은 그게 토지가 아닌 한 자산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미래 여러 기간에 걸쳐 잠시 후에 보게 될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비용으로 전환이 돼요. 일단 지출하는 연도에 자산, 그리고 5년, 10년 동안에 걸쳐서 내역연수에 걸쳐서 쭉 비용으로 배분이 되겠죠. 따라서 회사들은 웬만하면 어떤 후속적인 지출을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인식하려는 유인이 높아요. 모두 단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이런 수선비 같은 것도 자산으로 인식을 함으로써 단기 순이익이 왕창 떨어지는 것을 피하는 이런 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형자산과 관련해서 단기 중에 발생한 거래다. 분기하라 이런 거예요. 1번은 사용 중인 용광로 내에 내화 벽돌을 교체하기 위해서 30만 원을 현금 지급했대요. 내화 벽돌은 3년마다 정기 교체하고요. 이 지출액은 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한데
다만 여기 보면은 단서에 교체되는 내화벽돌의 장부 금액은 0이래요. 따라서 현금 대 구축물, 만약에 장부 금액이 일부 있다면은 구축물 감가상각 누계액 그리고 처분 손실 뭐 이런 류의 분계를 더 하면은 되겠죠. 두 번째,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보수하기 위해서 6천의 현금을 지급을 한 겁니다. 이런 거는 단순한 유지보수죠. 수선유지비, 현금, 단기비용 처리를 합니다. 3번, 기계장치 성능 향상을 위해서 8만을 지출하여 일부 부품을 추가했어요. 이로 인해서 시간당 제품 생산량이 10%는 높아질 거야. 즉 미래 경제적 효익에 추가 유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8만만큼을 기계장치 장부 금액에 업 시키면 되겠죠. 이번에는 감가상각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은 뭔가? 토지를 제외한 유용자산은 점점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합니다. 왜 감소할까? 감소 요인으로는 물리적인 요인도 있고요. 경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요인이라 하면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막 번쩍번쩍 새 거잖아요. 근데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 노화가 되겠지. 여기저기 금도 가고, 그죠? 혹은 우발적 사고, 화재나 홍수 같은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일부 훼손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한편 경제적 요인은 물리적 요인과 달리 진부화라든가 부적합화, 경제적 여건 변동 등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컴퓨터만 하더라도 잘만 쓰면 컴퓨터 5년, 10년은 못 쓰겠어요? 그러나 5년 넘게, 10년 넘게 쓰는 컴퓨터는 없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또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새로 출시되는 소프트웨어가 과거 컴퓨터 하드웨어에서는 제대로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이런 부적합화, 진부화 등에 따라서 경제적 효익이 감소가 되는데 얼마나 경제적 효익이 감소가 되는지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는 없잖아요. 관찰만 할 수 있으면은 경제적 효익 감소 부분을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 될 텐데 관찰이 안 되니 어떻게 하느냐? 경제적 효익 감소분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서, 즉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서 유용자산으로 인식한 원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잘라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 이게 감가상각이고요. 이때 비용 계정이 감가상각비입니다. 즉 감가상각이라 하면 유용자산의 원가를 내역연수 동안, 이걸 잠시 후에 이제 내역연수도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자산 5년은 쓸 거야, 8년은 쓸 거야, 회사가 추정하고요. 그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해서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은 자산의 어떤 원가 배분 과정이지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감가상각을 하려면 세 가지 기본 요소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요. 총 얼마만큼 비용으로 인식할 거냐, 미래의 비용으로 배분할 총 금액, 이거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합니다. 총 금액. 그러면은 총 금액이 나왔으면 이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를 비용으로 인식할 거냐, 즉 비용 배분 기간, 이거를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 그럼 연도별로 얼마씩 배분하냐, 연도별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는 여러 가지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연도별로 배분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연도별로 얼마씩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것인지 숙달돼야 됩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요. 자, 감가상각의 기본 요소 첫 번째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인데요. 미래 기간에 배분해야 될 총 비용이라고 했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 지난 시간부터 배웠죠. 혹은 그 후에 후속원가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거기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입니다. 잔존가치는 뭐냐면 내역연수 종료 시점에서 그 당해 자산을 처분하면 얼마나 획득할 것인지,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 부대 원가를 뺀 순액, 이거 내다 팔면 순수하게 얼마나 받을 건지. 예를 들면 유형자산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1000이야. 한 5년은 쓸 것 같아. 5년 후에 폐기 처분할 때 폐기값으로 50은 받을 것 같아. 그러면은 1000에서 50을 뺀 금액을 5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면 되겠습니다. 이 잔존가치는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치는 바뀔 수 있겠고요.
바뀐 금액을 바뀐 연도부터 반영을 해서 감가상각비를 새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추정치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감가상각의 기본 요소 두 번째입니다.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뭔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 하면은 5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사용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뿐만 아니라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 또는 이와 유사한 가동 시간과 같은 단위도 모두 내용연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나 가동 시간이 내용연수로 사용될 수 있겠죠. 나중에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다만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내용연수는 캘린더 이어라고 보면 되죠. 5년이다, 6년이다, 7년이다 이렇게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 그냥 무식하게 이건 5년이야, 이건 6년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1, 2, 3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예산 생산 능력이나 물리력 생산량을 토대로 한 사용 수준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사의 유지보수 정책 등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물리적 마모나 손상 혹은 생산 방법의 변화 혹은 시장 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상업적 진부화 등등등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잔존가치뿐만 아니라 이 내용 요소도 매년 바뀔 수가 있겠고요. 이를 회계 추정치 변경이라고 하면서 그 변경된 연도부터 점진적으로 감가상각비 계산에 반영하면 돼요. 이걸 점진법이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감가상각 기본 요소 남은 거는 세 번째 건데요. 총 배분해야 될 금액, 총 배분할 기간을 결정했으면 그럼 연도별로 잘라서 얼마씩 비용으로 배분하느냐, 그거는 감가상각 방법을 무엇으로 선택하느냐, 어떤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IFRS에서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각각 방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회사는 자산을 사용할 때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라는데, 예를 들어 매년 경제적 효익이 거의 유사한 금액이 컨스턴트하게 소모가 돼. 그러면 소위 정액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적용해요. 정액법은 n분의 1씩 매년 감가되는 것을 가정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정률법 등을 비롯한 이 체감잔액법은 처음에는 많이 가면 갈수록 적게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로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은 자산을 사용하면 할수록 노후화된다는 거죠. 따라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한다.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를 하니까 감가상각비는 내리면 매년 유지보수비와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은 비슷하게 유지되지 않겠느냐 라는 주장으로 이런 정률법 등 체감잔액법을 인식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IFRS에서는 반드시 처음에는 많이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고 나중에는 적게 소비된다라는 증거를 갖다 대야 비로소 정률법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액법을 사용하고요.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어쩌다가 생산량 비례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러나 시험에선 다양한 방법을 다 물어봐죠. 매 회계기간 말에 감가상각 방법을 재검토합니다. 재검토했더니 소비 형태에 중요한 변동이 있었어. 그럼 이것도 바꾸는 거예요. 회계 추정치 변경에 해당이 되고요. 전진법을 적용합니다. 교재 349페이지에는 주석 2.9의 삼성전자의 유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및 내역연수에 대한 주석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유용자산은 회사가 추정한 내역연수에 따라서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대표 내역연수는 건물 구축물 10년, 30년, 기계장치 5년, 기타 5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매 회계연도 말에 상각방법, 잔존가치, 경제적 내역연수를 고려해서 조정을 한다. 즉 이런 추정치가 바뀌면 그때그때마다 적용을 한다라는 내용을 주석에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 종료하느냐? 자, 당의 자산을 사용 가능하게 될 때부터 시작합니다. 실제 사용이 아니라 사용 가능하게 된 때
이제 사용 가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늦췄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사용 가능하게 된 때부터 시작한다라는 건데,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그 유형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 이때가 이미 지난 시간 최초원가에서도 보았듯이 취득이 완료된 시점 아닙니까?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중지하느냐? 그 자산이 제거되는 날, 사라지는 날, 즉 매각 처분되는 날에 중지합니다. 유형 자산이 가동되지 않거나 유휴 상태야. 즉, 이번 1분기에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기계장치 가동을 안 하려고 해. 그렇더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하는 등 사용 정도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감가상각은 중단이 되겠죠.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형자산이 가동되지 않거나 유휴 상태가 되더라도 상각은 계속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다양한 감가상각 방법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정회법입니다. 유형자산 내용연수에 걸쳐 매 회계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건데, 자, 연도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요. 그걸 내역연수로 나눈 겁니다. n분의 1씩 쭉쭉 나가는 거죠. 시간 경과에 따라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일정하게 감소되는 형태를 보인다면 적합하겠죠. 다만 보통 이제 12개월씩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한 회계기간으로 보고 회계원리책에 많은 회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4월 1일 날 샀어. 그러면은 4월 1일 사서 취득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9달치 월할 상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1월 1일 날 샀으면 2달치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4월 2일, 4월 3일, 4월 10일, 4월 15일 그럴 때도 그러면은 9달치를 하느냐, 4월 30날 하면 거의 한 달이 다 지났는데도 월할 생각하냐, 이론의 여지가 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보통 초일에, 월 초에 취득한 것으로 해서 이때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제 5번 볼까요? 갑회사의 보고기간 말은 12월 31일이고요. 1년도 초에 기계장치를 10만 원에 샀어요. 내역연수 5년, 내역연수 종료 시점에서 처분으로부터 획득할 금액은 2,500, 처분 부대원가는 500, 그러면은 2,500에서 500을 뺀 2,000이 잔존가치다. 취득원가 10만, 잔존가치 2,000, 내역연수 5년. 그래서 정액법에 따라서 하래요. 그러면 10만에서 2,000을 뺀 걸 나누기 5년 해서 매년 감가상각비는 일정하겠죠. 첫째 년도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19,600이고요. 두 번째 년도에는 계속 감가상각 누계액은 높아지고 높아지겠지. 그래서 상각 마지막 연도가 되면은 98,000원까지 되겠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기말 장부금액입니다. 마지막 장부금액은 잔존가치만큼 남겠죠. 만약에 갑회사가 기기장치를 1년도 초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4월 1일에 취득했다면 어디가 달라지는 거 하니 1년도에 1년치 감가상각비죠. 월할 상각 12분의 9만큼을 합니다. 그리고 2년도 3년도에는 계속 12달치 했으니까 나누기 5 하고요. 나머지 12분의 3만큼은 6년도 1, 2, 3월분 3개월치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한 해년도 더 들어갑니다. 어쨌거나 기말 장부금액 상각 누계에 98,000 빼서 2,000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체감잔액법인데요. 자산의 내역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매년 쭉 우하향하는, 감소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즉 기초장부금액입니다. 이게 기초 북밸류, 여기다가 몇 퍼센트 감가상각률을 곱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률은 매년 똑같겠지만 이 앞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기초장부금액은 매년 감소할 거 아니에요. 이유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매년 올라가니까. 첫 해년도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없이 취득원가의 상각률을 곱하겠죠. 두 번째 년부터는 계속 감가상각 누계액이 커지니까 요 네모 박스 친 금액이 줄어들고, 그리하여 감가상각비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액법과 비교해보면 총 감가상각비는 같겠죠. 그러나 내역연수 초기는 정액법이 이렇게 매년 일정한 데 비해서 체감잔액법은 이와 같이 초반에 감가상각비가 많습니다. 내역연수 후기 가면 반대가 되겠죠. 보통 체감잔액법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나라 세법에 나오는 정률법, 미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중체감법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감가상각률을 계산할 때 우리 교재 351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데요. 1 루트 n승근 요 n이 내역연수입니다. 분모는 취득원가, 분자가 잔존가치. 이런 식의 루트 n승근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반 가계부용 계산기로는 이런 루트 n승근 계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 시험에서는 정률법의 문제를 낼 때 상각률을 계산하시오.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요구사항을 주지 않고요. 감가상각률은 45%다, 25%다 아예 주죠. 그렇게 안 할 거면은 보통 이중체감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중체감법은 상각률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 아니? 정액법 상각률 n분의 1의 2배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년짜리야. 그러면은 5분의 1이 상각률이잖아요. 거기에 2배 해서 0.4가 이중체감법 상각률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볼까요? 앞에 했던 정액법에서의 그 자료입니다. 10만원짜리 취득원가 잔존가치는 2000, 내역연수 5년인데 이중체감법으로 하래요. 내역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5분의 1의 상각률의 2배, 즉 0.4가 매년 상각률이 되겠습니다. 자, 1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빼기 상각 누계액이라고 했는데 상각 누계액 1년도 초 장부금액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도에는 취득원가의 0.4. 다시 요 6만에 그죠? 전기 말 장부금액, 이 기초장부금액의 0.4. 그래서 24,000. 점점 주네. 상각 누계액도 하면 36,000에 또 0.4. 계속 이 상각 대상 금액이 줄어 들어가니까 유의할 점은 뭐냐면은 마지막 연도엔 남은 금액이 12,960인데 이 금액에 0.4를 곱해버리면은 2,000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곱하기 0.4 하지 않고 12,960 빼기 잔존가치 한 금액만큼을 마지막 연도 감가상각비로 하여 남는 금액이 2,000이 되게끔 끼워넣기 숫자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4월 1일 취득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월할 생각하는 거예요. 10만에 0.4에 12분의 9 해서 첫 해분이 나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동일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방식은. 그리고 마지막 6년도에 가서 907이 곱하기 0.4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천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비용으로 떨구게끔 그래서 기말 장부금액이 2천이 되게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방금 끝났던 4월 1일 취득의 경우에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요. 1년 단위로 일단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해. 1차 년도 캘린더 이어가 아니라 12개월 단위로 4만, 24,000, 14,400 해놓고 나서 이제 1년 단위로 X1년 캘린더 이어로 X1년 감가상각비는 4만에 12분의 9, X2년은 4만에 12분의 3에 24,000에 12분의 9, 3천년도에는 24,000 못했던 12분의 3에 14,400에 12분의 9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결과를 보면 이 금액이나 이렇게 한 거나 똑같잖아요. 뭘 그렇게 복잡스럽게 난리를 칩니까? 예제육에서 제시한 방법이 더 수월하고요. 이런 방법은 고려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연수합계법이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상각률을 곱하는 건데 이 상각률이 매년 떨어져.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매년 감소되는 체감잔액법입니다. 이것도 상각률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역연수를 역수로 표시한 당연연도 수 나누기 내역연수 합계. 이거 뭐 이렇게 한글인데 어려운가? 예를 들어 내역연수가 5년이라고 할 때 분모는 내역연수 합계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5 첫 해년도. 두 번째 년도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4. 세 번째 년도에는 3. 이런 식으로 점점 분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상각률은 떨어지죠. 그래서 전체적인 감가상각비가 매년 감소되는 방식입니다.
예제 7번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연수학계법인데요. 갑회사는 1년도 초에 기계장치를 10만에 취득했대요. 내역연수 5년, 잔존가치 2천인데 연수학계법으로 하래요. 그러면 5년이기 때문에 분모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하면은 15. 분자 5, 4, 3, 2, 1. 이게 들어가는 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죠. 감가상각비는 매년 줄어들고요. 막판에 2천이 남습니다. 이 경우에 월할 상각을 한다. 4월 1일 날 취득했다면은 첫 해년도에 이게 98,000이죠. 10만 빼기 2천, 98,000에 15분의 5에 12분의 9만큼 하라는 거죠. 그럼 12분의 3만큼을 못한 건 다음 연도에 하고요. 다음 연도에 15분의 4에 12분의 9. 이 못한 부분은 또 다음 연도로 또 넘어가죠. 그래서 계속 석 달, 9달, 석 달, 9달 해서 마지막에 15분의 1분의 12분의 3이 마지막 연도가 되게끔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건데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다가 총 추정 생산량 분의 당해년도 실제 생산량 혹은 생산량 비례법이지만은 가동 시간에 비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생산량 비례법은 여기 보다시피 기중 취득 자산이더라도 월할 상각을 하지는 않아요. 실제 생산량에 준거에서 기중 취득했으면 실제 생산량이 줄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월할 상각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회계기간 중에 취득한 자산이더라도 뭐 12분의 9, 12분의 6 이런 거를 곱하지는 않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생산량 비례법 한번 보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1년도 초에 10만 원에 취득하고 내역연수 5년, 잔존가치 2만인데 기계장치는 총 1000시간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했고요. 매년 이렇게 100시간, 200시간, 250시간 등등을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요 가동시간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2만 원을 뺀 98,000원을 매년 나눠야 되는데 총 사용 시간은 1000시간이고요. 그 중에 분자 매년 100, 200, 250, 250, 200 이런 식으로 비율을 곱하면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나오죠. 이것도 역시 2천만큼 남게 됩니다. 7장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여러 가지 감가상각 방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야기를 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